번째 강의는 PACU에서의 응급 상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연재학회에서는 이제 조수영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셨고요. 현재 이화여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목동병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PACU,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회복실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응급한 상황에 대한 것들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증례 위주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이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냥 흔히 회복실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호흡기계 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아니면 하이퍼벤틸레이션 같은 거는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적으로는 하이포텐션이나 아니면 그게 이제 극심하거나 아니면 에어웨이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됐을 때 어레스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물론 가능합니다. 또 뉴럴로직 이벤트로는 멘탈이 잘 안 깨거나 아니면 갑자기 다시 멘탈이 드라우지해진다거나 아니면 리저널 블러를 했는데 환자가 이상한 증상을 호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술적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어떤 헤모리지가 있거나 헤마토마가 생겨서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가 다 자주 겪고 상상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이런 데서 조금씩 벗어나 있는 그러면서도 회복실에서 빠르게 알아차려서 대응할 수 있었던 환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64세 여자였고 체구가 좀 작으신 환자분이었습니다. 귀 수술을 크로닉 오타이티스 메디아로 오셨고 그래서 수술을 캐널다운 마스터미덱토미를 시행을 했고 5시간 반 수술하고 마취 시간은 6시간 5분이었습니다. 인덕션은 그냥 평범한 약물로 진행을 했고요. 마취 유지는 덱스플로레인과 로키로니움 인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 TOF 카운트가 2가 나와서 슈감마덱스 200mg을 주고 좀 천천히 깨셔가지고 수술 시간이 길어서 그랬는데 좀 천천히 깨서 15분 있다 익스튜베이션을 하고 회복실로 이송을 했습니다. 5분 뒤에 갑자기 세츄레이션이 알람만 울리면서 세츄레이션이 85%까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서둘러서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탈을 확인을 하는데 원래도 월러트 하셨던 분이고 깨울 때도 월러트 해서 나왔고 회복실에서도 회복실 간호사들과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버벌 코맨드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다시 멘탈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오피오이드가 잔류 효과가 있었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록선을 먼저 줘보고 그랬는데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계속 멘탈이 깨지 않아서 아이젤을 인설션을 하면서 엠포백을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퓨필도 괜찮았고 라이트 리플렉스도 괜찮아서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극을 줬는데요. 페인풀한 자극을 줘도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머슬 릴렉선트가 다시 리큐라리제이션이 됐나? 였습니다. 그래서 BIS를 다시 붙이고 TOF를 다시 해봤더니 갑자기 카운트가 0이 됐습니다. 분명히 익스튜베이션을 할 때 슈감마덱스를 줬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익스튜베이션을 했고 TOF도 다 확인을 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보니 TOF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피롤레이트와 피리도스티로민을 주고 그다음에 계속 기다렸더니 그때 이제 멘탈이 깨면서 환자분이 눈도 뜨고 TOF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환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들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슬이 안 움직여졌을 뿐이지 다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이 없어진 게 아니고 머슬이 약해져서 반응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셔서 오베이가 다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아이젤도 빼드렸고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워드로 이송을 한 30분 정도 관찰하다가 이송을 해드린 케이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은 리큐라리제이션으로 볼 수가 있었고, 슈가마덱스를 주면 이제 저희가 사실 좀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안심을 하게 되는데 리큐라리제이션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희에게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실에서 레스피레이터리 디프레션이나 뭐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 오피오이드나 아니면은 저희가 사용한 로큐로니움 같은 약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건강하고 일반적인 환자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에어웨이가 문제가 있었거나 뭐 그쪽으로 출혈이 가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나 아니면 스파즘 같은 거, 아니면 블리딩에 의한 옵스트럭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워낙 뷰러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뉴모소락스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다 해보겠지만, 정말 평범한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약물의 잔재 효과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약물 잔재 효과가 생긴다면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공부하고 마취과의 그 방대한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해결을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원인을 찾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슈가마덱스를 줬는데 리큐라리제이션이 되는 경우가 거의 레어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레어하다고 알고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근데 실제로 케이스 리포트를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마취 적정성 평가에 체온도 들어있고 TOF 모니터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병원에서 TOF 모니터와 체온과 같은 그냥 일반적인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는 다 룰아웃을 하고 약물을 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TOF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슈가마덱스의 도주를 결정함에 있어서 TOF 모니터링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만, 이게 TOF를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큐라리제이션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케이스 리포트에도 이런 식으로 TOF가 다 회복이 되었는데도 리큐라리제이션 되는 경우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발생을 하게 되느냐, 보통의 그 경우에 슈가마덱스가 언더도징 됐을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도 수술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로큐로니움이 그냥 루틴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연령이 64세였기 때문에 약간 올드에이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슈가마덱스가 언더도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슈가마덱스는 아시다시피 로큐로니움을 1대1로 가서 분자 대 분자로 붙어서 제거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혈중에 있는 프리 로큐로니움 몰레큘을 그냥 딱 슈가마덱스가 잡아채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프리한 로큐로니움이 없어지면 TOF는 돌아오고 머슬도 파워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깼다고 생각을 이제 다 리버스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75%의 아세틸콜린 리셉터는 아직도 에스메론 로큐로니움에 의해서 포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교과서에도 보시고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75%까지 점유되기 전에는, 로큐로니움에 의해서 점유되기 전에는 머슬 파워는 그대로입니다. 이 나머지 25%가 더 점유되었을 때 비로소 머슬 파워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TOF가 0.9라고 확인을 하더라도 아직 75%의 아세틸콜린 리셉터는 로큐로니움한테 점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TOF는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붙어있던 로큐로니움들이 전신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와 유로머스큘라 정션, 티슈를 계속 오가면서 서로 다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프리 로큐로니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다시 포착되고, 그러면서 계속 슈가마덱스가 소진이 되면, 슈가마덱스가 만약에 완전히 다 소진이 되었다고 했는데도 정션에 아직도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런 리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다시 리큐라리제이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케이스 리포트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확인이 되고 한 뭐 5분, 10분 후에 다시 블럭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약물 사용의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뭐 아니면은 수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인투베이션 도즈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수록 슈가마 덱스가 소진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리디스트리뷰션 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리큐라리제이션이 가능하다 해서 슈가마 덱스도 리큐라리제이션이 가능하고 TOF 모니터링을 하되 이것을 단 한 번 회복됐다고 끝내지 마시고 꼭 다시 리피트해서 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분, 10분 정도 이상 지속되도록 계속 괜찮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실에 나와서도 리큐라리제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수술 시간이 길거나 너무 길어서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너무 짧아서 인투베이션 도즈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면 TOF 모니터링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31세 여자였고 38주의 임신으로 정규 시저리안 섹션을 받으러 왔습니다. CSE로 마취를 시작을 했고 인트라세칼로 부피바케인과 펜타닐을 투여를 해서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에페드린이 2번 들어가긴 했지만 딜리버리도 잘 되었고 그래서 카르베토진과 헤모코아귤라제, 미다졸람 이런 것들을 주고 마취를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킨 수처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숨이 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츄레이션이 88%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서 가렵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렵다고 하고 얼굴이랑 목이랑 안테리어 체스트 쪽에 계속 이제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하트레이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서포트를 하면서 아나필락시스를 의심을 하고 페니라민과 덱사멘타손 그다음에 에피네프린을 주면서 인퓨전까지 하면서 어시스트를 했고 그래서 에피네프린 들어가고 이런 약들이 들어갔을 때 환자는 호흡은 괜찮아졌지만 혈압이 계속 낮아서 에피네프린을 인퓨전하면서 그 회복실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회복실에 나가면 보통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제일 많은 케이스가 안티 바이오틱스 들어가고 항생제 들어가고 나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보통 인시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막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에피네프린 주고 여러 가지 처치를 했을 때 보통은 회복이 금방 되면서 수술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환자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회복실에 나가서도 계속 에피네프린 도즈가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SBP도 90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라인도 잡고 이때 다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스톨릭 BP도 안 오르고 에피네프린 도즈는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갑자기 다시 이제 또 눈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약은 이미 아까 다 끝났는데 미다졸럼을 준 것도 아기 태어나고 나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주고 이후에는 스킨 수처 다 끝날 때까지 들어간 약이 없는데 도대체 원인이 제거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전에게 계속 뭐 어디 그쪽에서 뭐 준 거 없냐 계속 물어봤죠. 뭐 뿌린 거 없냐 그랬더니 인트라페리토니얼 콜라겐 에이전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 돼지 콜라겐 나중에 찾아보니까 돼지 콜라겐으로 만든 에이전트였고 그 유착 방지제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흡수가 되면서 점점 증상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알러지내과 선생님이랑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요거를 이리게이션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에게 다 설명을 하고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서 전신마취를 하고 다시 오픈해서 그 안에 있는 유착방지제를 다 이리게이션을 했습니다. 이리게이션을 하니까 에피네프린 인퓨전을 점점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혈압이 올라왔고 그래서 그러면서 환자의 그 온몸이 빨개졌던 것도 점점 하얘지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해피했던 케이스인데 저희가 비슷하게 이런 케이스를 이후에 하나 더 겪었거든요. 로봇 수술에서 또 유착방지제를 마지막에 뿌리셨는데 그것도 콜라겐 제제였고
갑자기 혈압이 40으로 떨어지면서 아나필락시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간에 그분은 이제 다행히 수술 끝나기 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바로 이리게이션을 해서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콜라겐 제제 같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제제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이거 아까 뿌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전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천천히 흡수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IV로 약을 줘서 나타나는 반응보다 늦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나와서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 약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약제를 찾아야 되는데요. 원인 약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술실 안에서 원인 약제를 찾고 뭐 페니라민이나 스테로이드 제제 그리고 에피네프린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프로토콜에 각 병원의 프로토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서전들은 아무것도 자기는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뭔가를 원인을 찾을 때 수술 필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도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저쪽도 아무것도 안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회복실에서 하이포텐션이 갑자기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 하이포볼레미아나 헤모리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포스트파텀 헤모리지 같은 것도 굉장히 흔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드물게는 마이오카디알 이스케미아나 인팍션이 회복실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리드미아, 그다음에 뭐 탐폰이 있을 수도 있고 텐션 유무가 있을 수도 있다고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많이 겪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이포텐션의 원인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38세 여자분 굉장히 왜소한 40kg밖에 안 되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로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타이티스 받았고 콜레시스테토미를 받았고 1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인덕션 약물은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인시전이 들어가고 CO2가 복강경으로 이제 복강 내에 CO2가 들어가고 했을 때 혈압이 한 150에서 160, 그다음에 하트레이트가 120 정도로 유지되면서 저희가 펜타닐 같은 걸 제제를 투여해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외에는 크게 특이한 소견 없이 수술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버설 에이전트를 주고 이게 제가 레지던트 때일 때 한 10몇 년 전 일이라서 제가 기록을 완전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에 약간 의존해서 했는데 타이달 볼륨이 너무 잘 나왔어요. 숨을 너무 잘 쉬고 익스투베이션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눈도 안 뜨고 뭐 오베이도 안 되고 주먹 쥐는 것도 안 되고 오베이가 전혀 안 돼서 익스투베이션을 못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BIS를 이제 붙여보니 이때는 이제 BIS를 막 루틴하게 붙일 때는 아니었어가지고 너무 안 깨니까 BIS 붙였더니 계속 40에서 뭐 픽하면 50, 아주 높아야 6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퓨필을 봤을 때 퓨필이나 뭐 라이트 리플렉스 같은 것도 다 그냥 별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구가 너무 작은데 마취약을 너무 많이 준 건가 싶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익스투베이션을 못하고 회복실로 이송을 했습니다. 회복실로 이송을 하고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너무 안 깬다 싶어서 신경과 선생님도 불렀었거든요. 그때 신경과 선생님도 오셔가지고는 좀 있으면 깨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이제 하고 가신 상황이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는 아니고 그 다음 환자 인덕션까지 다 하고 와서도 안 깨서 이상하네 하는데 이제 환자분이 이런 디세레브레이트 포지션이 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레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신경과와 신경외과를 콜을 하고 바로 CT 처방을 내서 CT를 찍으러 갔습니다. 매시브한 ICH가 발견이 되었고 안지오그래피를 했더니 모양류합병이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이때 환자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분이 한국에 일을 하러 온 조선족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히스토리 테이킹이 완전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연락처를 통해서 동생을 찾아서 동생이 병원에 와가지고 동생한테 자세히 히스토리 테이킹을 했더니 어렸을 때 한번 기절을 한 적이 있고 뒤통수로 넘어졌었다. 그런데 이제 심호흡이 멘탈이 없어져서 넘어진 것인지 넘어져서 뒤통수를 다친 것인지 알 수는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템포러리 비전 로스가 있었다. 눈이 안 보였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좋아져서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그냥 지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시피탈 롭에 굉장히 큰 엔세팔로말라시아가 있었고, 그래서 그쪽이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헤모리지가 있어도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ICP가 늦게 올라갔고, 그래서 뉴럴로직 심텀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면서 나중에서야 발견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ICH 리무버를 하고 그 NCU 신경계준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그 다음에 또 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 한 열흘 뒤에 익스파이어 하셨던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회복실에서 환자분 멘탈이 안 깨고 뭔가 멘탈 체인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번처럼 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스트로크가 좀 세게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거 말고도 그 환자분이 하이포볼레미아가 심하게 와도 잘 안 깨시거든요. 그런 것도 꼭 블리딩이 안에서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고, 그 외에 뭐 하이포시아, 하이포카비아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가 임밸런스 할 때 이런 흔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꼭 룰아웃을 항상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하나씩 원인을 제거해가면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66세 남자분이셨고 이분도 이제 좀 마르신 분이었습니다. 5년 전에 CVA가 있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헤비 스모커였습니다. 그 유레터에 악성 종양이 있어가지고 네프로 유렉테렉토미를 받았고 로보틱으로 받았고, 그래서 이제 4시간 넘게 걸렸고요. 라테랄 포지션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물 자체는 그냥 흔한 약물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요. 수술 자체는 별 이벤트 없이 끝났습니다. 근데 회복실에 왔더니 환자가 회복실에 두고 이제 다음 수술을 하러 이제 저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회복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계속 한다고. 그래서 왼쪽 수술을 받았는데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하길래 눌려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가서 환자분한테 자세 때문에 조금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펜타닐을 드렸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 장작 같다, 거기 좀 문질러주라, 오른쪽 다리가 미치도록 아프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의 이렇게 잘 안 쓰는 표현들을 쓰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정말 거의 회복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계속 지르셨고 그래서 만져봤더니 다리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만져봤더니 왼쪽 다리는 따뜻하고 오른쪽 다리는 차갑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노를 갖다 대봤더니 라이트 페모랄 아테리에 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CT를 찍으러 갔습니다. 이게 프리오메는 저희가 배 복부 쪽 CT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아래쪽 컷을 잘라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그 오른쪽이 조영계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포스트옵에서는 여기 조영계가 아예 없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엔지오그래피에서 지금 여기 두 군데가 아예 로스가 된, 시그널 로스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스럼보 엠볼리즘이라고 해서 그 혈관외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스럼보 엠볼리토미를 시행을 했고, 수술 후에 다시 개통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분이 이제 이 일을 다 겪고 나서 자세히 복부 CT를 들여다보니 그 아orta 자체 안에 굉장히 스럼버스가 가득 차 있는 헤비 스모커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테랄 포지션으로 하고 이분이 상당히 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라테랄 포지션을 하면서 거기 라테랄 바나 이런 것에 조금 그쪽 뱃슬이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쪽으로 좀 자극이 들어가면서 스럼버스가 날아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잘 끝나서 지금도 잘 팔로우를 다니고 계십니다. 만약에 수술 회복실에 나왔는데 환자가 정말 이상한
페인을 호소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수술비가 이상하다고 시리얼한 페인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아날제틱 레지멘을 다시 체크를 하고 뭐 페타닐을 드리거나 무슨 엔세이드를 드리거나 하는 식으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도 너무 기이하게 아프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운드 컴플리케이션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나 아니면은 뭐 아테리가 손상이 돼서 헤마토마가 있었던 적도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발전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환자가 수술했으니까 당연히 아프죠 이렇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아파하지? 라는 이유를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고 서전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다시 디스커션 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제가 테이크홈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항상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얼리워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마 수술방에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뭔가 호출을 누르면 마취과에 쫙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회복실에서 누군가를 찾아서 전화를 하고 그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콜하고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얼리워닝 시스템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벨을 누르면 수술방 전체에 알람이 울려서 어느 방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니 모이라는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실 간호사들이 베테랑들이잖아요. 워낙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회복실 간호사가 노티를 했을 경우에는 이상하기 때문에 노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복실 간호사들과 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전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전과 항상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BJ에 실렸던 내용인데 병원에서 이제 회복실에 환자를 인계할 때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했더니 환자의 회복식 이벤트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환자에 대해 하나하나 인계를 다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매번 이제 체크리스트 체크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같이 인계를 하고 회복실 간호사와 공유가 필요한 내용들은 항상 공유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가 되고 있는 네네. 클리니컬 저지먼트를 도와주는 것이 가서 환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만 노트를 받지 마시고 꼭 가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케이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